안녕하십니까. 어제 신규 확진자가 715명 발생했습니다. 보이는 숫자로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사망자는 전날보다 늘어서 누적 사망자가 결국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사망자와 위중, 중증 환자가 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위중한 상황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 방역수칙과 개인 위생에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코로나 상황과 이슈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오늘 화상 인터뷰 시간에는요. 미국 현지를 연결해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고 2차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 박재석 목사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주요 대응책들 살펴볼 텐데 현재 임시 선별진료소에 나가 있네요. 유민호 기자. 네, 임시 선별진료소가 마련된 서울시청 앞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날씨가 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검사를 받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예전만큼 줄이 길게 늘어선 건 아니지만 간간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이 추운 날씨지만 사람들이 몰리지 않아서 검사는 대부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715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1,000명대로 올라선 확진자 수가 다시 7명대로 가라앉았습니다. 이 해외 유입을 뺀 국내 확진자 수는 모두 672명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19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인천은 48명이 발생했습니다. 경기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 214명이 발생했고 수도권을 빼면 충북에서 32명, 충남에서도 18명이 확진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대구 31명, 광주 23명이 발생하는 등 세종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네, 일단 확진자가 300명가량 줄면서 확산세가 좀 주춤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지표들, 다른 지표들은 어떤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사망자와 중환자는 어떻습니까? 네, 사망자는 어제 하루 26명 늘었는데요. 누적 사망자 수도 1,007명으로 1,000명대를 넘겼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위중하거나 중증 상태에 빠진 환자는 38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는 6만 5천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확진자 수는 다소 줄었지만 사망자 수는 전날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 위중증 환자 규모가 300명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사망자 증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중심의 대규모 집단 감염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지역사회 검사 확대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접촉자 조사로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임시 선별검사소를 2주간 연장 운영하고 비수도권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3차 대유행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역사회 곳곳에서는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확진자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죠. 네, 서울에서는 어제 하루 19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도 2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어제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시간 동안 보고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강북구 소재 아동시설 관련 확진자가 2명 증가했고 중랑구 소재 종교시설 확진자도 2명 더 확진됐습니다. 특히 같은 시간 기준 기존 확진자와 접촉된 뒤 감염된 경우가 90명에 달했는데요. 가족과 지인 등 일상 속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우선 서울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을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일상 곳곳에서 코로나19가 퍼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들도 대책을 내놓고 있고 일부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네, 광진구는 광내 확진자가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천호대로에 위치한 피플 한정식을 방문했다고 밝혔는데요. 광진구는 해당 시간에 동시간대 방문한 이용자는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선 오늘 6차 전수검사가 이뤄집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오늘 아침 동부구치소를 현장 방문해서 대응 실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가족과 지인 등을 포함해 모두 1,091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앞 선별진료소에서 TBS 유민호입니다. 네, TBS 보도본부 유민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BS 특보 코로나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사장에선 안전모, 운전할 땐 안전벨트가 필수죠. 코로나19 시대 우리의 안전은 무엇으로 지킬까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스크 착용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마스크 착용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네,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도 얘기 나눠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300명가량 줄었습니다. 확진자 수가요. 보기에 따라서는 많이 줄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교수님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얼핏 봐서 줄은 것 같기는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지난 연휴 동안에 대부분이 아마 집에서 생활하셨을 겁니다. 어디 따로 어디 가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가족이라고 통칭할 수 있지만은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도 만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퇴근도 안 한 데다가 가족들도 안 만났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다소 줄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한 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 목, 금, 토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 목, 금, 토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4일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출퇴근이 되면서 접촉이 많아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은 다음 주 수, 목, 금, 토까지를 보면 예.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온 것이 다음 주에 완전히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는 다음 주 수, 목, 금, 토를 통틀어서 보게 되면은 전체의 경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소 떨어진 것은 맞지만 여전히 수, 목, 금, 토 봐야 될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진짜 솔직한 게 몇 차례 얘기 드렸지만 접촉을 줄이면 이렇게 좀 확진자가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밖에도 이런 지표들 있잖아요. 감염 경로 불분명 지수라든지 감염 재생산 지수라든지 지난주에 감염 재생산 지수가 1로 떨어졌는데 이게 갖는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는 감염자가 평균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는 2차 감염자의 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감염 재생산 지수 1이 갖는 의미를 어제 정은경 청장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000명의 확진자가 있으면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이면 고스란히 또 그 1000명이 1000명에게 전파를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루 확진 환자가 지역대에서 672명이 발생을 했으면 그 672명이 고스란히 또 672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감염자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밑으로 떨어져서 예를 들어 0.5가 된다 그러면 오늘 나온 지역 발생 확진 환자가 672명이면 내일은 뭐 350명대, 330명대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예. 지금 종교시설이나 요양시설이나 구치소 같은 곳에서 계속해서 이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통계를 내고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에는 이 집단 감염의 역학조사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이 계속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동부구치소 네. 집단 감염이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집단 감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집단 감염의 역학조사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역학조사 결과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결과들을 누락하고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를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금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조금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구치소라든지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곳에 역학조사 인력을 파견을 해서 역학조사를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접촉을 통한 감염이 워낙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거기에 투입할 역학조사 인력만으로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대규모 집단 감염이 나타났을 때 사실은 그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는 좀 이렇게 누락을 예. 시키고 지금 당장 역학조사를 했을 때 방역의 실효성이 있는 것부터 접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굵직굵직한 집단 감염 결과들이
이 감염 재생산 지수 같은 것들을 평가할 때 반영이 안 되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집단 감염 사례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가 결국 1,000명을 넘었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집단 감염인데요. 오늘 6차 전수검사를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여러 차례 전수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특수성 때문에 검사 텀이 이렇게 짧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건 아닌데요. 이제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은 소위 이제 일반 국민들처럼 일상생활을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구치소라든지 교도소 같은 이런 특수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이 허용하면은 가능하지만 허용하지 않을 때는 집단 수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확진자 한 명만 있으면 감염 확산이 아주 용이한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시설이 허용이 안 되면 떼놓기도 어렵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한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가게 되었을 때도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다. 그러면은 정말 음성인가 하는 것이 하루 이틀 지나서 다시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네. 그러냐면 바이러스가 너무 적으면 양성이 아니라 음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만일에 일반 국민, 일반 생활시설이라고 하면은 그 위험도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까다롭게 안 해도 되지만 방금 시설이 갖고 있는 특수성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검사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할 때마다 어제는 음성, 저번에는 음성이었는데 양성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음성이었다가 양성이 나오니까 지금 음성이 또 양성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게. 거기다가 시설이 갖고 있는 특수성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전수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할 때마다 새로운 확진자가 나오니까 예. 그런 데서 아마 지금의 이 상황에 고민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역당국의 의도는 그러니까 전수검사를 자주 해서 한 명이라도 계속 찾아내야 하는 건 거죠? 그렇습니다. 예. 특히 교정시설인 경우에는 아주 필수적이고요.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요양병원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양병원은 일단 수용된 시설 내에서 출입이 가능한 의료진이나 돌봄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확진이 되고 나면 비교적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하는 게 비교적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확산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4, 5개월 전처럼 기본적으로 병상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하면은 그나마 확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치료 수단을 동원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병상이 없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한번 확진자가 나오면은 잘못하게 될 경우에는 대규모 사망으로 예.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어떤 특정 요양병원에서는 거의 사망자가 50명이나 최근에 쏟아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양병원도 사실은 이런 특수시설이고 구치소나 교도소처럼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지금 상황은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험이 예상되는 곳은 자주 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수조사를 할 때마다 확진 환자 숫자는 좀 줄어드는 양상으로 보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동부구치소에서 전수검사 대상이 1,500명이라 그러면은 1차에서 양성이 나온 분들을 2차 전수검사 때는 제외하고 음성인 분들만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3차에서는 1, 2차 때 양성인 분들을 제외하고 또 음성인 분들만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수검사지만은 전수검사 대상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차 전수검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6차 전수검사에서 나오는 확진 환자 숫자는 예상컨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확산세는 좀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네, 보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이제 뭐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야기하셨던 분들은 네. 동부구치소의 대상 1,500명 중에서 거의 한 1,300명 정도까지 확진 환자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5차 전수검사를 했을 때 숫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6차 전수검사에서도 한 많지 않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이 좀 일단락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확진자 소식을 문자로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택시기사와 버스기사 확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출퇴근도 본격적으로 해야 하고요. 걱정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려할 만한 집단 감염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께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이 대목에서는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자차를 이용하지 않고 지하철, 버스 그리고 간간히 택시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일단은 지금 택시나 버스 기사님이 확진이 되셨지만 이분이 택시나 버스 안에서 바이러스가 전파가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어서 확진 판정을 받은지는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운전을 하시고 또 많은 승객들을 접촉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혹시 승객들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놓고서 네.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이제 버스랑 택시를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설사 그 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일반 손님들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림막도 있고요. 예. 그리고 보통 운행하실 때 버스 기사님께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고 버스 안에서도 승객들 대부분이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버스 기사님께서 설사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버스를 타고 다니셨던 분들이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버스를 타고 있을 때 약간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마스크를 차고 있는 경우에도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게 뭐냐면 만원버스의 경우엔 만원버스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대화를 나누시거나 혹은 핸드폰 통화를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피해 주셨으면 예. 좋겠어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에 서로 말도 안 하시면은 네. 바이러스가 마스크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지지만 굳이 거기서 대화를 나누고 또 통화를 하면서 이제 예. 말을 하면은 비말이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바이러스 전파의 경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택시가 문제입니다. 택시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여러 가지 사례도 있었지만은 이 기사님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거나 혹은 손님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면 택시는 좁은 데다가 또 환기도 제대로 않고 전형적인 이 산밀 환경에 유사한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곳에서는 바이러스 전파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택시를 탈 때 마스크 진짜 꼭 착용을 하고요. 또 하나는 타자마자 날씨가 좀 추워도 무조건 환기를 시킵니다. 창문을 여시는군요. 네, 기사님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고 창문을 열어서 가능하면은 한 5분 정도라도 차 안의 공기가 바깥으로 이렇게 환기가 순환이 될 수 될 수 있도록 있게끔.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기사님들 마스크 굉장히 많이 잘 착용하시는데 혹시 기사님 마스크 착용 상태가 좀 불량하면 제가 기사님 마스크 착용 좀 제대로 착용하기 부탁드립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때도 예. 있습니다. 그런 것만 조심하면은 택시에서도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금과 관련해서는 결제할 때는 예를 들어서 현금이 오고 갈 수도 있고 카드를 오고 갈 수도 있잖아요. 카드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은 우리가 결제를 하고 나서 손소독제라든지 손을 또 자주 씻고 하면은 많이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대부분 요즘에는 택시 뒷좌석에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카드 같은 매개체로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경우에는 손소독제로 택시에서 내릴 때 가볍게 그냥 소독을 네. 하는 정도면은 택시에서의 감염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상 곳곳이 감염 위험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희망이 클 것으로 다들 믿고 있는데 지난 12월이죠. 영국과 미국을 시작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2차 접종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 시간 미국에서 직접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하고 이제 2차 접종을 앞두고 계신 박재석 목사님과 함께 화상 연결을 통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박재석 목사님은 미주리 대학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나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중환자의 정서적인 안정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과 함께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분류가 돼서 1차 접종을 마치셨습니다. 자세한 얘기 그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박재석입니다. 네, 지난 12월 중순에 화이자 백신을 맞으셨는데 긴급 승인을 받은 백신인데 아직까지는 백신에 대한 안전성에 좀 궁금증을 표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혹시 접종하실 때 불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네, 저도 처음에는 좀 불안했죠. 기존 독감 백신처럼 전혀 다른 방식이니까요. 전령 RNA 방식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어요, 저도. 근데 이제 그래서 화이자에서 내놓은 그 보도 자료를 좀 보니까
뭐 어려운 건 저도 잘 몰랐고요. 그냥 일단 미국 식약청 FDA가 긴급 사용 승인을 했으니까 그 뜻이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주사 맞고 죽을 일은 없겠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저 같은 아시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임상 시험에 이제 참여를 했는가 그게 좀 궁금해서 봤더니 그래도 5% 정도 이렇게 참여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뭐 그리고 그분들이 치명적인 어떤 부작용이 이제 없었다는 결과를 보고 좀 안심했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접종하고 나서 몸에 이상 증상이라든지 변화는 없었나요? 네, 그 제가 11월에 이미 그 독감 백신을 맞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주사를 맞을 때는 그 주사바늘 들어가는 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건 뭐 독감 백신이랑 비슷했고요. 근데 맞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출근해서 보니까 그 맞은 자리가 독감 백신 때보다 좀 더 욱신거리더라고요. 조금 욱신거리고 그게 이제 오전 정도 이제 지나갔고 그리고 오후에 되니까 그 욱신거리는 정도도 좀 이제 없어지고요. 저는 이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알레르기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맞고 일주일 후에 저희 동료 목사님들도 다 이제 1차 접종을 마쳤는데 그분들도 저랑 비슷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주에 계시는 이제 제 동료 목사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조금 뭐 두통도 좀 있었고 그리고 근육통이 조금 심해서 그 해열제를 먹었다 집에 있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다 저랑 비슷하고 아무런 독감 백신이랑 좀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지금 뭐 안색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걱정을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백신에 대한 여론도 백신 접종 이후에 바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 계시니까 백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걸 느끼시나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뭐 일찍 맞으려고 맞은 것도 아닌데 어쨌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서 첫날 맞는 날 접종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튿날 그러니까 12월 17일이죠. 이거 시간으로 이제 제가 근무하는 어린이 병원에 아침 조회 시간에 가서 나 백신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젊은 그 간호사들이 야, 왜 이렇게 일찍 맞았어 하는 식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반반이었고요. 특히 흑인들은 나 이제 그 실험실 되기 싫다라고 하면서 아주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죠. 근데 아시겠습니다만은 일주일 만에 이제 CDC에서 발표하기로 27만 명이 접종을 했는데 그중에 6분이 이제 좀 심각한 반응을 좀 일으켰는데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21일부터는 이제 같은 그 전령 RNA 방식의 모더나 백신도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 제가 미국 그 CDC 질병예방통제센터 그 웹페이지에 보니까 456만 명 넘는 분들이 이제 모더나나 파이자 백신 제가 맞은 그 백신을 접종했다고 그러네요. 456만 명 이상이.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주변에서는 이제 먼저 맞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11월달 발표한 걸 보니까 9월, 10월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거의 이제 60% 이상, 70% 가까운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백신을 맞아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미국 정부는 이제 한 5월쯤에는 집단 면역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어떤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20일 날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취임을 하게 되죠. 미국에 이제 엄청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당선인이 지금 뭐 12월까지 2천만 명 맞게 하겠다는 이제 현 정부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지금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걸 비판하면서 자기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은 취임 100일 안에 이제 1억 명에게 이제 백신을 맞게 하겠다. 그럼 하루에 거의 100만 명씩 이제 접종을 하게 하겠다. 그래서 모든 자원을 다 거기에 이제 투입시키겠다. 연방정부 자원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잘 이루어진다면 정말 뭐 여름쯤에는 정말 여기에 뭐 60에서 인구의 60에서 70% 이상이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면역이 이루어지려면은 그 정도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켜봐야 알겠죠. 예. 지켜봐야 알겠죠. 그럼 이제 곧 2차 접종 앞두고 계시잖아요. 현재 심정은 어떠십니까?
네, 어쨌든 지금까지 맞으신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없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위안입니다. 근데 이제 이미 병원에서도 그런 루머가 돌아요. 1차보다는 2차 때 더 아프다고.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거의 없고요. 어쨌든 2차 접종 잘 마치고 나서 또 환자들 잘 보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2021년이 시작이 됐는데 새해 소망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새로운 거니까요. 정말 신중하게 하시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에 휘둘려가지고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여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신뢰하고 그리고 협력하면 아무래도 좀 이 지긋지긋한 이 코로나의 지옥에서 좀 더 빨리 우리 모두 전 인류가 좀 빨리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올해 꼭 일어나기를, 새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기회가 되면 2차 접종 후에도 다시 한번 연결해서 소식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미주리 대학병원의 원목 박재석 목사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1차 접종을 무사히 마치셨고 다행히 뭐 특별한 부작용이나 이런 거는 없는데 그래도 언론에서는요, 이제 어떤 한 건의 이상 증상이라든지 뭔가 나타나면 이거를 엄청 집중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오전만 해도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포르투갈의 간호사가 화이자 백신을 맞고 이틀 뒤에 사망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제가 이게 뭘까 하고 여쭤봐야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 그런 이상 증세라든지 이런 기사들에 대해서 팩트 위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시청자분들이 좀 더 신뢰를 갖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제 방금 목사님 예. 말씀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목사님과 이제 동료 목사님들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겪으신 것은 대부분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아무런 부작용이 없거나 심지어는 경증의 부작용도 없거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셨고 일부는 해열제를 복용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경증에 거치셨어요. 그리고 12시간이나 24시간이나 48시간 이내에는 그 경증 부작용이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경험하신 것은 물론 이제 한 번 더 접종을 하셔야 되지만 1차 접종을 하셨을 때는 굉장히 경미한 부작용이나 부작용이 없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접종을 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좀 더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이 경증에 거치거나 할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는 지켜봐야 되겠죠. 방금 말씀하신 포르투갈의 간호사가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접종 이틀 후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비중 있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사망했는지 사망 원인이 일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에 의한 건지 아니면 백신 이외에 의한 건지 백신에 의한 거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지 아니면 간접적인지 전혀 지금 알려진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 당국은 이런 사망이 나오게 될 경우에 혹시 가짜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잘못된 정보가 퍼질 때에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부검을 하는 등 원인을 밝히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사망이 나왔다. 우리가 독감 백신 접종에서도 네. 그런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단지 사망자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이것이 정말 직접적인 사인인지 아닌지 이것은 상당히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포르투갈 당국이 예. 명명백백히 이 사인을 밝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뭐 어떤 예단을 하지 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동요될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 미국 이제 화이자 2차 접종이 시작된 곳도 있고 우리나라 백신 일정을 한번 짚고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얘기도 좀 나눠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존슨앤존슨, 얀센 백신이 지금 계약이 완료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코백스 퍼실리티로 공급되는 1,000만 명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백신이 선택이 되어가지고 공급이 될지 그리고 또 공급 일정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정인 상태입니다. 일정을 살펴보면 이제 영국에서 어제 그러니까 1월 4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되었잖아요. 네. 그 영국에서 어제 접종이 시작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우리나라에서도 빠르면 2월 말부터 이거 방역 당국이 이제 기대하는 가장 이제 그 최상의 시나리오인데요. 예. 빠르면 2월 말 그리고 늦어도 3월부터는 접종이 시작될 수 있으리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던 미국에서 지금 접종이 시작되고
시작되고 있는 화이자 모더나의 메신저 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더나 백신을 좀 일찍 들어와서 한 2분기 4월 정도부터 예. 우리나라에서도 접종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계획이고요. 화이자 백신은 물량 공급이 조금 딸려서 약간 늦어집니다. 그래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들어와서 7월, 8월 정도부터 백신 접종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계획인데 조심스럽게 짐작한다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가 좀 밀려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정부- 계약된 물량을 네, 그렇습니다. 소화하느라고요? 정부에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대량 생산 여건도 좀 원활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생산된 물량들이 이제 기계약되어 있는 다른 나라들에 먼저 공급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정부 계획보다는 조금씩 늦춰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들어와서 5, 6월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서 이제 접종을 시작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존슨앤존슨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일정들이 다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조금 무리한 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정은경 청장이 백신을 2월 말부터 접종을 시작해서 11월 전에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2월 말 접종 시작해서 11월 안에 마무리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우선 2월 말에 시작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11월 전에는 마무리하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마무리해야만 네. 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제 2월은 왜 이제 약간 유보적일 수 있냐면은 예.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도입이 되는 것은 1월이나 2월 중에 일단 국내로 들어오는 옵니다. 그러는데 일단 국민 접종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서류 심사가 40일짜리가 있고 출하 승인이라고 하는 품질 검사가 20일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제출된 자료가 완벽하면은 40일에 마치겠지만 제출한 자료에서 뭔가 빠진 게 있으면은 추가 제출하라 이러면서 검토가 좀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출하 승인 20일은 서류 심사를 하면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60일. 빠르면은 40일 정도 걸린다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1월 달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 감안하면 정말 바라기는 정 청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월 말에 접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아 보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늦다고 하더라도 3월 정도에는 우리가 확실히 네. 접종을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3월 달에 시작하더라도 왜 11월에는 반드시 끝내야 되느냐 하면은 이번 겨울에 본 것처럼 겨울 되면 지금 우리가 900명에서 1100명 사이 그다음에 실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추위 때문에 감염 확산이 뭐 굉장히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2번 해야 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그 둘 사이에 석 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으니까 이런 걸 다 감안하고 2번 접종해야 되는 걸 생각한다면 11월 달에는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해야 다음 겨울을 우리가 백신을 맞은 상태로 지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2월이나 3월 달에 접종이 시작이 될 것 같고 마치는 것은 반드시 정 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전까지는 마무리하는 그런 플랜을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11월 말까지 끝내려면 이 물량이라든지 신속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하잖아요. 근데 8일에 보니까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출범한다고 하는데 이 추진단에서 이런 플랜을 짜는데 좀 뭐랄까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에 좀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유통 문제,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기존의 2도에서 8도 콜드체인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 문제가 크게 크지 않습니다만은 화이자 백신이나 혹은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유통 문제를 조금 까다롭게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접종 자체도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점마다 어느 곳에서 접종을 할지 그리고 그곳에서는 최소한의 교육 훈련을 받은 접종 인력이 들어가가지고 시민들에게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주사 생길 수 놓는 있고. 것도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각 백신마다 한 바이엘에 들어있는 양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를 빼가지고 어느 정도를 접종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접종 전에 해동하는 과정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전부 다 이렇게 숙련한 그 의료인들이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교육훈련 과정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하신 분들에게 CDC에서 앱을 깔게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앱에다가 자신의 건강 상태 같은 것들을 체크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백신 부작용을 자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앱 같은 것도 지금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인력에게 교육을 시키고 유통은 어떻게 시키고 그다음에 어디서 접종을 하게 하고 접종 우선순위 같은 것들은 어떻게 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과정인데 사실 좀 이미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해가지고 해야 이제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들을 막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민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시민들은 특별히 준비를 하실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방금 이제 강 기자께서 말씀하신 그 준비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하나를 예를 들면은 지금 불과 이제 한 두 달이면 접종이 시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가 사실 상당히 신속히 일어나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독감 백신과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만일에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타미플루라고 하는 좋은 약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백업이 가능한 것인데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제대로 접종이 되고 그 과정을 따라서 접종이 돼야 되는데 만에 하나 품질 관리가 안 됐을 때 소위 물 백신을 맞았다고 할 때는 감염 확산을 막기 어렵거든요. 거기에다가 타미플루와 같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는 준비 단계 내에서는 상당히 철저하게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일반 국민들께서는 정부에서 이제 우선순위나 이런 걸 정할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독감 백신에서 1차 접종하셨던 62세 이상 되는 분들이 약 1,100만에서 1,200만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가 1차 도입 우리에게 계약이 된 것이 1,000만 명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먼저 맞힌다고 하더라도 62세 이상이 다 못 맞추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의료진하고 60세 이상 분들이 먼저 맞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또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빠짐없이 잘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일반 국민들께서도 이제 백신이 접종이 된다.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빠른 시간 내에 접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차분하게 정부의 방역 지침이나 또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마스크 쓰고 손 씻기 잘 하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인도 정부가 일단은 인도 기업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당분간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저도 기사 보긴 했는데 제약사랑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도에서 생산하는 그 제품을 반출을 허용하지 않겠다. 제약사랑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그 물량을 다 구매하겠다라는 거니까 제약사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협상의 여지가 없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 1,000만 명 분을 일단 아스트라제네카랑 계약을 한 상태인데 그게 이제 2,000만 회 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1,000만 명 분 정도를 영국의 접종 상황을 보면서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총 4천만 회 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 접종을 통해서도 70% 정도의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한 3천만에서 4천만 정도를 모두 다 1차 접종을 하면은 저는 3, 4, 5월에 그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나라의 방역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플랜 B를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이제 주장하시는 게 어제서부터 하는 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좀 공격적으로 그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확보해서 공격적으로 3, 4, 5월에 접종을 시작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자.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다. 집단 면역의 시기를. 알겠습니다. 오늘 치료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치료제는 내일 또 여쭤봐야 할 것 같네요. 예. 예고를 해드리고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서울 시민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 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운영을 하고 있죠. 자세한 사항은 TBS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BS